위중증 환자 그리고 치명률 감소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1,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긴급 사용 승인하는 박스로비드는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로서 현재 의료 현장에서 사용 중인 주사형 치료제와 함께 환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주말부터 제설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도로가 많이 얼어붙은 관계로 일일이 깨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의 가장 큰 본질적 역할이라고 할 국민 통합을 이뤄낼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이낙연 전 대표님의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비상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 하기 어렵겠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길을 잘 열어주고 기회를 만들어 주기만 한다면 세계 경제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글로벌 인재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부인 김건희 씨 사과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온전히 국민이 판단할 몫이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진정성을 놓고 생각이 분분합니다. 눈물 쏟아질 대목이 많았다. 또 심파 코미디다. 여야도 대리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과 대선 후보 부인의 사과로 전국이 들썩이는 사이 주말에 거치면서 날씨는 최강 한파를 보였죠. 먼저 코로나19 방역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휴일 영향으로 20일 만에 4,0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 숫자가 일주일째 1,000명대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방역 상황을 점검한 뒤 금요일쯤 현재 강화된 거리 두기를 연장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0일 만에 4,0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휴일 영향으로 전날보다 1,200명 넘게 일주일 전 20일과 비교해도 크게 줄면서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금의 확진자 수 감소는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인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하여 언제 다시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일주일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면서 전국 수도권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각각 78.9%, 83.6%를 기록하며 포화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주간 위험도 평가에서는 여러 가지 방역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고 의료 역량 대비 코로나19 발생 비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미만으로 내려갔고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도 감소세이며 검사자 수 대비 확진자 수를 나타내는 양성률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꾸준히 증가하며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지금 발생이 감소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위중증 환자 그리고 치명률 감소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1,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주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에서 전국 수도권은 매우 높음 단계를 유지했고 비수도권은 높음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현행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연장 여부를 이번 주 금요일에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앞서 전문가 얘기대로 위중증 환자 감소, 또 치명률 감소가 결국 관건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먹는 치료제 60만 4천 명분에 대해서 선구매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서 추가로 40만 명분을 더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약처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안정성과 효과성 검토 결과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긴급 사용 승인하는 팍스로비드는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로서 현재 의료 현장에서 사용 중인 주사형 치료제와 함께 환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종류를 다양화할 수 있게 됩니다. 식약처는 팍스로비드가 고위험군 경증 환자나 중등증 환자의 중증화나 사망 위험을 88%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설사나 혈압 상승, 근육통 등 일부 부작용이 보고되긴 했지만 대부분 증상이 경미해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쯤 국내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재택치료 환자가 혼자서도 쉽게 치료제를 복용해 중증 악화를 예방하고 이로써 병상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필요하면 병원 입원 환자도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미국 머크사의 몰루피라비르의 경우 안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긴급 사용 승인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몰루피라비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은 분들이 이제 약 자체가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복제할 때 유전자 에러를 일으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혹시 인체에도 좀 태아 독성이나 임신부에 좀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서 먹는 치료제 확보에 대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100만 4천 명분을 확보할 계획을 내놨습니다. 화이자와 36만 2천 명분, 머크사와 24만 2천 명분 등 모두 60만 4천 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완료한 데 이어 다음 달 40만 명분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본격 도입에 대비해 조만간 세부 투약 지침을 마련해 발표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국면 전환이 될 것인가? 게임 체인저가 될까요?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고위험 경증과 중등증 환자, 재택 환자 치료에 우선 사용이 됩니다. 기존 주사 치료제와 비교해서 보관이나 복용법이 간편한 데다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파이자사의 팍스로비드는 국내 처음 도입되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입니다. 고령이나 기저질환 영향으로 중증 진행 위험이 큰 경증 중등증 환자 치료에 사용됩니다. 기존 치료제인 레키로나즈와 비교하면 보관이 편하고 활용도도 더 높습니다. 성인뿐 아니라 40kg 이상의 12살 이상 소아에도 투여 가능한 데다 정맥 주사가 아닌 알약으로 먹는 형태라 재택 환자 치료에도 쓸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 대상은 델타 변이 감염자가 대부분으로 증상 발현 5일 안에 투여했을 때 입원 사망 비율이 88%나 줄었습니다.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 생성을 막아 증식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만큼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백질의 증식을 억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변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래서 오미크론에 대한 그 변이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부작용은 미각 이상, 설사 등 대부분 가벼운 것들입니다. 다만 임신부는 사용이 제한적이고 먹는 치료제 복용 뒤 수유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 팍스로비드의 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약물들이 병용 금기의 약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약물 중에는 부정맥이나 고지혈증 또는 통풍이나 협심증과 같은 질환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물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주의가 필요한 환자가 있기는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가 중증화율을 떨어뜨려 피해를 최소화해 앞으로 일상을 되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의 내년 2월 적용을 앞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개선안 발표가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시행을 하려면 학생들 오늘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 하는데 정부는 아직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즉각 처리하라!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하고 학원을 대상에 포함시키자 학생과 학부모, 학원업계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적용 시기와 운영 방안은 좀 조정해 보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닷새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조정안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관련 단체와 관련 부처 간 협의가 여러 통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정부 입장을 신속하게 정리해서 최대한 신속히 발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2월부터 청소년 방역 패스가 시행되려면 늦어도 27일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 하는 상황. 때문에 당초 정부안대로 청소년 방역 패스 2월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지난 20일부터 학원단체들과 개선안을 논의해왔습니다. 학원가도 처음엔 방역 패스 철회를 요구했지만 이후 시기를 미뤄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학원만 그것을 싹 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학생들이 접종을 다 맞을 수 있는 시기가 어느쯤에가 될 수 있을지 좀 더 여유 있는 날짜를 잡고 싶은 거고요. 이런 가운데 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크게 올랐습니다.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접종률은 1차 69.5%, 2차 46.8%로 이달 초와 비교해 2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현장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지금까지 구체적인 조정안을 내놓지 않은 당국에 더욱 혼란스럽다며 하루빨리 명확한 방역 패스 도입 시기와 계획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네, 성탄절에 5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진 강원 영동 지방에선 사흘째 대대적인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영하 20도 안팎의 강추위까지 덮치면서 눈을 치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탄절 폭설이 내린 지 사흘째. 해안가 외딴 마을은 시간이 멈춘 듯 눈 속에 푹 파묻혔습니다. 집 앞 통로라도 내보려 눈을 치워보지만 몰아치는 세찬 눈보라에 힘이 붙입니다. 지붕 곳곳에도 30cm가 넘게 쌓인 눈이 그대로입니다. 행여나 눈의 무게를 못 이겨 무너질까 삽을 들었지만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오래된 집 같으면 무게가 있기 때문에 녹으면서 더 무게가 있으니까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치워야 되는 거예요. 골목길마다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연신 눈을 퍼담고 실어 나릅니다. 하지만 영하 20도 안팎의 강추위에 내린 눈이 곳곳에 얼어붙어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주말부터 제설 작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도로가 많이 얼어붙은 관계로 일일이 깨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강원 동해안시군은 중장비 250여 대와 480여 명을 투입했지만 아직 제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마을 안길이나 외곽 작은 도로는 사정이 더 열악합니다. 주택가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여전히 무릎 가까이 빠질 만큼 많은 눈이 쌓여 있어서 이 차를 꺼낼 엄두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지방은 이번 폭설로 비닐하우스 6동과 야구장 그물망이 무너지고 어선 11척이 침수되거나 침몰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강력한 한파는 바다도 꽁꽁 얼렸습니다. 충남 서산의 가로림만 앞바다가 얼면서 제철을 맞은 감태와 굴 수확이 중단됐습니다. 또 30cm가 넘는 폭설이 내린 전남 무안에선 양식장 비닐하우스 지붕이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까지 쌓인 크고 작은 얼음 덩어리가 갯벌을 뒤덮었습니다. 어선들은 고드름만 주렁주렁 매단 채 얼음에 갇혔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이어지면서 충남 서산의 가로림만 일대 바닷물까지 얼어버린 겁니다. 강추위에 바다가 얼어붙으면서 어선들은 조업을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제철을 맞은 감태와 굴 수확은 중단됐고 어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미리 수확해놓은 수산물도 모두 떨어지고 작업할 물량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저희가 채취를 하고 수확을 했는데 주말부터 결빙이 되면서 현재는 이제 수확량이 전무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날이 풀리기 시작했지만 조만간 찾아올 세미 한파가 또 걱정입니다. 민물시에
그 얼음 덩어리로 인해서 같이 쓸려 나가면서 감토의 뿌리까지 해치기 때문에 이 수확량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전남 무안에선 수십 센티미터의 폭설에 양식장 비닐하우스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키우던 넙치들은 폭설 전에 모두 출하해 물고기 동사 피해는 없었지만 무너진 양식장을 어떻게 재건할지 양식장 주인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시설하우스 농가도 비상입니다. 강추위가 찾아오면 작물의 품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난방비 등 늘어난 생산 비용까지 농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달래 생육이 멈추고 생육이 멈추다 보면 그만큼 품질이 상하게 됩니다. 물이 얼게 되면 세척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연말연시지만 강력한 한파 속에 어민과 농민들은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이번엔 대선 전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국가비전위원회를 띄우며 여권 내부 결속을 단단히 했습니다. 동시에 일시적인 2주택자를 구제하는 등 종부세를 개편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와 손을 맞잡고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닻을 올렸습니다. 또 정치의 가장 큰 본질적 역할이라고 할 국민 통합을 이뤄낼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이낙연 전 대표님의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회에는 이낙연계 의원을 비롯해 이재명계 핵심 의원들도 다수 참여하며 원팀 기조를 더욱 드러냈습니다. 더 확실하게 혁신하면서 더 따뜻하게 국민을 포용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쇄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다움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내부 결속을 단단히 하는 모습으로 국민의힘과 차별화한다는 전략에 더해 현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주장한 이재명 후보는 이번엔 종부세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보유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지분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종부세 중과가 부당하다는 겁니다. 또 1주택을 장기 보유한 저소득층이나 노인 가구의 경우엔 주택 처분 때까지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을 향해선 관련 입법과 함께 불합리한 올해 종부세 납부분에 대한 환급 조치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후보직 속 부동산 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해 힘을 실을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현 정부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개선안을 잇따라 내놓으며 돌아선 부동산 민심 회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여권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행보로 연말 연초 지지율 반등을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 간의 갈등이 다시 격해지는 양상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제3자적인 평론가가 있어서는 곤란하다면서 당 기강 잡기를 시도했는데 사실상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대표는 곧바로 발끈했고 내부에선 이준석 대표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서경 기자입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 사과 회견 다음 날 아침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작심한 듯 당내 기강 잡기를 하면서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은 뒤 연일 비판적 발언을 내놓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비상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반대 의견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하며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대상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 대표와 이른바 윤핵관을 모두 지칭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후보가 정책적으로 약속한 것을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그거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대표는 바로 발끈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당대표가 당을 위해 하는 제언이 평론 취급을 받을 정도라면 언로가 막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맞받아친 겁니다.
이를 두고 삼선 김태흠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철딱선이 없고 무책임한 행동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고 비난하자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과 하태경 의원은 이 대표를 뽑은 당원들을 모욕하지 말라며 반박했습니다. 비공개 총회를 연 초선 의원들 가운데에선 이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강경 발언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당 대표의 최근의 언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문제라고 할까요? 그것의 이제 중심적인 논의의 대상이었습니다. 굉장히 폭넓은 스펙트럼이 있었습니다. 선대위 파열음 속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지 못하던 윤 후보는 일단 내홍 수습보다 공약에 박차를 가하기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앞서 일자리 확대 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와 공매도 개선 등 개인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는 폐지하겠습니다.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신 주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배우자 사과 이후 윤 후보는 당내 기강 잡기와 정책 행보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내홍을 해결하고 떨어진 지지율을 수습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박 기자의 설명대로 당내 기강 잡기, 배우자의 사과에 이은 윤 후보의 행보인데요. 김 씨가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허위 이력 의혹을 사과했지만 정치권 후폭풍은 거셉니다. 여야 모두 판단은 국민 몫이라면서 여론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재명과 윤석열과 이재명 이 두 후보의 지지율이 초접전인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부인 김건희 씨 사과에 대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 사과 결정은 자기 자신이 했고요. 사과문도 직접 썼고 자신이 있냐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할 수 있다 하면서. 윤 후보가 말한 공정과 정의에 실망감을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건 온전히 그냥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죠. 이재명 후보도 이번 사과에 대한 평가를 국민에게 맡겼습니다. 이미 당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고 또 평가는 우리 국민들께 맡겨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대신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쇼라며 공세를 쏟아냈는데 이 부분은 사과 문제만 오면 문제가 생겨요. 개사과에 의해서 남편 사과인데. 민주당은 사과문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며 네거티브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논란에 직접 가세하지 않고 여론부터 살피겠다는 겁니다. 김 씨의 이력 논란 뒤 두 후보의 지지율은 초접전입니다. 이 후보가 윤 후보와 격차를 좁히며 오차 범위 안에서 엎치락 뒤치락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 후보의 골든크로스가 가까워진 건 아니냐는 전망에 이 후보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골든크로스라기보다는 데드크로스라고 판단이 됩니다. 즉 상대 후보 진영에 이제 좀 이렇게 여론 지지가 떨어지면서 생긴 현상이지. 반면 지지율 하락세에 비상등이 켜진 윤 후보 측은 이 후보 아들의 입시 비리가 수상하다면서 국면 전환에 나섰는데 이렇다 할 물증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삼수생인데다가 알려진 해외 체류 경력이 없는 이 씨가 탁월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수시 특별 전형을 통해 고려대 경영학과에 진학했다는 것이 이에 민주당은 삼수가 아닌 재수이고 수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했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선을 70여일 앞두고 여야 양강 후보의 지지율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팽팽합니다. 자칫 삐끗했다가는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는 만큼 당분간은 실점 최소화 전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대선이 이제 7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한 주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구글에서 이재명과 윤석열 두 후보 관련 이슈가 얼마나 검색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입니다. 초록색 이재명 후보의 그래프는 별다른 변곡점 없이 완만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빨간색 윤석열 후보는 그래프를 보면 좀 더 극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검색량이 급증했던 날은 지난 23일과 26일이었습니다. 자, 23일 먼저 보죠. 윤 후보의 광주에서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날입니다. 민주당을 갈 수가 없어서 부득이 국민의힘을 선택했다는 발언으로 당 안팎에서 이슈가 됐었죠. 또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은 외국에서 수입한 이념이라는 발언 탓에
진보 진영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26일입니다. 그동안 허위 경력 의혹을 받아온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YTN이 보도를 한 지 12일 만에 김건희 씨는 잘 보이기 위해서 경력을 부풀리고 허위로 작성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남편을 비난하지 말아달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이번엔 구글 트렌드를 좀 보실까요? 구글은 시간대별 집계가 되기 때문에 좀 그래프 모양이 세밀합니다. 주 초반 20일에서 22일을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색량이 좀 더 많았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후보 아들 관련 논란이 계속되던 시기였고요. 이 후보가 아들과 안고 울었다는 인터뷰를 하면서 관심이 모였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21일에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고 다음 날엔 유족들이 윗선 수사 없이 실무자만 압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색어도 보면 이재명 후보는 김문기가 눈에 띄고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지난주 논란이 됐던 구직앱이나 극빈층의 자유 등 윤 후보의 실언들이 올랐습니다. 관련 검색어들을 볼 때 포털 사이트 이용자들은 부정적인 이슈를 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는 이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 구글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비카인드 뉴스 검색량을 보게 되면 그것이 여론조사의 이 그래프하고 지금 반대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역효과로 나타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각 후보 간에 이 부정적인 연관 검색어들이 많았다라는 얘기죠.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주 후반에 접어들면서 이 검색량이 많이 늘었는데, 여론조사 결과상으로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정 연관 검색어가 지금 많이 유포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여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한동안 잠잠했던 대장동 특검론이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 사과로 논란을 일단락지었다고 판단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을 직접 방문해 특검을 강하게 압박을 했고,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대장동에 고발 사주 의혹까지 포함한 이른바 쌍특검을 촉구하면서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보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처음으로 직접 대장동 현장을 찾았습니다. 말뿐인 특검 수용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토론을 원한다면 당장 특검을 통해 의혹부터 해소하고 나오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오직 진실 규명의 해법은 특검입니다. 권력이 아닌 국민의 뜻을 따르는 국민의 특검만이 이 부패 카르텔의 민낯을 낱낱이 규명할 것입니다. 김건희 씨의 사과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은 일단 털어냈다고 판단하고 전면 공세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배우자 논란 타겟책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시도라는 겁니다. 윤핵관들의 권력 다툼과 부인의 경력 위조 문제를 외부로 돌려 반성과 쇄신 없이 넘어가라는 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후보 역시 이미 특검 수용을 공언한 마당이라 꺼릴 건 없다고 맞섰는데, 결국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성사됐지만 결과는 빈손이었습니다. 이재명 특검법이라고 특정해 있는 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 차이를 그대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내세워서 그 사람을 특별검사로 해서 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일 뿐만 아니라 국민 속이기 위한 기만술이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한 이재명 특검법을 법사위에 올려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특정 사안에 대한 개별 특검법이 아니라 절차가 정해져 있는 상설특검법을 준용하고 윤 후보에 대한 수사 범위도 넓히자고 맞섰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민주당이 불리한 것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도 대장동뿐 아니라 고발사주 의혹까지 두 후보에 대한 쌍특검을 하자고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 양당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오늘 이 순간까지도 특검 협상이 단 한치도 진척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특검이 필요하다, 특검을 하겠다고 외치지만 서로의 득실 계산 속에 연내 특검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둘러싼 후폭풍 역시 주말을 넘어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을 비롯해 촛불 시위에 나섰던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거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첫 보고가 이뤄진 오전 10시로부터 7시간이 지난 오후 5시 15분이었습니다. 재난 컨트롤 타워의 부재와 초기 대응 실패의 책임자를 규명하려는 노력은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나게 된 하나의 계기이자 진실을 밝히려는 촛불 시민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당시의 엄동설왕과 같은 추위 속 세월호 유족들이 또다시 손팻말을 들고 청와대 앞을 찾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결정을 비판하기 위해서입니다.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농단을 자행하고도 반성조차 없는 이를 사면한 건 민주주의에 대한 후퇴이자 시대정신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말의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은 자를 국민 대화합을 이유로 사면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이며 시대정신의 파괴다. 사면 이유를 국민 대화합이라고 내세웠지만 정작 국민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사면을 진행한 건 국민이 부여한 사면권을 남용한 거라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대통령의 권좌에서 쫓겨나고 처벌받은 자를 국민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진행한 사면은 국민이 부여한 사면권의 남용이다. 민주노총 등 천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도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 없이 사면이 이루어졌다며 이번 사면을 촛불에 대한 배반으로 규정했습니다. 누구 힘으로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그 엄동설안에 눈보라치는 겨울 촛불 광장에서 6개월간에 걸친 1,700만 촛불 시민들의 절절한 의지가 모여서 반면 보수단체들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특별사면 환영 집회를 잇따라 개최한 가운데 시민들의 반응도 다양하게 엇갈렸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번 특별사면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촛불 시위로 탄핵을 주도했던 현 정부 핵심 지지층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대선 국면의 다양한 정치적 해석까지 더해지면서 특별사면을 둘러싼 논란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박 전 대통령 사면에 이어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면죄부 주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탠 기업들의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오찬을 함께한 자리였는데요. 여기에는 지난 8월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함께했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이 6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청년희망 온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 총수들입니다. 6대 기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세대로 주저앉지 않도록 기업들이 든든한 힘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건 우수한 인재 덕분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인재는 기업의 가장 확실한 투자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의 몫이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에 IT와 플랫폼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길을 잘 열어주고 기회를 만들어 주기만 한다면 세계 경제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글로벌 인재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참석해 지난 8월 가석방 이후 처음으로 문 대통령과 대면했습니다. 저희도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젝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한 얘기는 별도로 오가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만남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재용 씨를 대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 자리에 공식 초청한 것은 대통령이 나서서 취업 제한 조치 무력화를 공인해 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이번 간담회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인들을 초청하는 자리였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최근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방침을 밝혔던 정부가 내년 4월부터는 요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내년도 기준 연료비를 2회에 나눠서 킬로와트 시당 9.8원씩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년 4월에 절반인 4.9원을 올리고 10월에 나머지를 올릴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정책 비용 등을 반영한 기후환경요금도 내년 4월부터 2원씩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기준 5.6%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고 한국전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택용 4인 가구는 월 평균 전기요금 부담액이 1,950원 정도 늘게 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로 촉발된 사찰 논란. 이번에는 법원에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참고인 신분인 취재기자를 강제 수사한 것으로 추가 파악되면서 취재원을 뒷조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법원에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언론사 기자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을 보도한 신문사 기자인데 공수처가 해당 기자 어머니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드러나게 된 내용입니다. 통신영장은 특정 이용자의 구체적인 통화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서 발부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특정 전화번호 이용자의 이름 등 정보를 통신사에 조회하는 통신자료와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다시 말해서 공수처가 법원에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을 보도한 기자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 다음 내역에 나오는 번호가 누구 것인지를 통신사에 알아봤더니 그중 하나가 기자의 어머니로 확인됐다는 의미입니다. 공수처는 이미 이 고검장 황제 조사 논란을 보도한 방송사 기자 등에 대한 통화 내역을 들여다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자 등 일반인의 통신자료 확인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 등에서도 동일하게 진행하는 부분이지만 이번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용을 보도한 기자가 통화한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하는 강제 수사부터 벌인 셈이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마음먹기에 따라 비밀이 담보돼야 할 취재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물론 잘못이 있다면 기자 역시 수사의 예외가 될 수 없지만 공무상 비밀 누설 사건에서 비밀을 흘린 공무원을 처벌할 뿐 정보를 받은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판례라 해당 기자는 엄연히 참고인 신분입니다. 공수처는 기존 수사 활동의 문제점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갈수록 커지는 사찰 논란을 근본적으로 막을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재판에서 1심 재판부가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서 재판 결과도 달라질 것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에게 유리할지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서 이른바 동양대 PC는 핵심 물증입니다.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있던 PC인데 여기서 총장 직인과 상장 양식 등 조 전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 자료들과 서울대 인턴 확인서 등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이 PC로 자녀 입시 서류들을 위조했다고 보고 있는데 앞서 정 전 교수만 별도로 기소된 사건 1심과 2심에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돼 유죄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 전 장관 부부 1심 재판부가 동양대 PC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동양대 조교 등으로부터 PC를 임의 제출받는 과정에서 실소유주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지난달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들었는데 대법원이 심리 중인 정 전 교수 상고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동양대 PC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파기환송심을 거쳐 감형 등 정 전 교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PC에서 나온 증거물 외에
관련자 진술이나 다른 증거들로도 충분히 조 전 장관 부부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정경심 교수 유죄를 받은 게 딱 이 동양대 PC의 증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증거들이 있거든요. 다른 유죄의 증거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동양대 PC가 무죄로 됐다고 해서 과연 유죄를 번복할 수 있느냐. 검찰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재판부 결정에 이의 신청서를 낼 계획이고 재판부도 이를 검토한 뒤 다시 한번 최종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돼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건강 문제로 외부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구치소에서 갑자기 쓰러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입원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최근 의료 수거함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갓난아기를 버린 친모가 다른 아들 2명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두 아이를 내버려뒀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는데 아이들은 보호소에 맡겨졌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의 별이 된 아가, 그곳에서는 행복하기를. 지난 19일 갓 태어난 아기가 탯줄까지 달고 숨진 채 발견된 의류 수거함에 추모 메시지가 붙고 아기용품도 놓였습니다.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 24살 김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서 끝까지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김 씨는 숨진 영아 말고도 이미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3살과 1살 배기 아들을 학대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월 별거에 들어간 뒤 아이들을 돌보던 남편이 구속되자 김 씨가 아이들을 데려왔지만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겁니다. 김 씨는 쓰레기로 가득한 집에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외출하는 등 방치했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애들 냅두고 이제 잠깐 외출을 했었다. 그리고 집이 이 밤바닥 전체가 쓰레기더라고요.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두 아이를 엄마로부터 분리해 보호소에 맡기도록 조치했습니다. 남편은 같이 살던 때에도 김 씨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애기한테 인스턴트 이런 거 먹이니까 애들이 깔끔하다고 전화 오는 집이 저밖에 없을 거예요. 남편은 아이들을 보호소에서 데려오기 위해 다시 2달 전부터 김 씨와 함께 살고 있지만 임신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가 평소 통통한 체형인데다 무에타이 체육관을 함께 다닐 정도로 활동적이어서 임신은 상상조차 못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운동 자체가 좀 격한 운동이어가지고 다이어트가 약도 먹고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아예 임신한 줄은 몰랐죠. 저는. 김 씨가 두 아들을 학대한 사건은 지난 7일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신생아가 숨진 시점을 파악한 뒤 이번 주 안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남편은 김 씨와 이혼 절차를 밟아 아이들을 보호소에서 데려올 계획입니다. 나한테 말했으면 넌 죽지 않았다. 좋은 데 가서 편하게 있어라. 내가 너 엄마 강력하게 처벌해 줄게라고 제가 약속이 있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평가는 우리 국민들께 맡겨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건 온전히 그냥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죠. 윤석열 후보의 대표 이미지는 아이러니하게도 공정, 상식, 정의 이런 것에 가 있습니다. 무너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이벤트인데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가 가족이 있지만 굉장히 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과 한마디를 들은 게 사실상 전부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자, 이번 대선 전국 사과의 내용과 형식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향한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 사과했지만 여전히 진정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고 여야도 대리전으로 논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도 그렇고요. 이번 대선에서 정말 사과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8분 기자회견, YTN이 의혹 보도한 지 12일 만에 나온 기자회견을 놓고 정치권은 물론이고 SNS상에서도 다양한 관리로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두 분 의견도 궁금합니다. 저는 안 하는 것보단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어 같은 걸 봐도요. 모든 것이 잘못이다. 제 불찰입니다. 부끄럽다. 사죄드립니다. 또 조심하겠습니다. 노여움을 좀 걷어달라.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모든 것이 다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과에 대해서 무슨 뭐 남편한테 하지 왜 여기 나와서 했냐 이런 식으로 꼬투리 잡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도 좀 후한 점수를 줬어요. 그 대선을 향한 한 장애물이 좀 제거된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도 용기 있게 했다. 아쉬움이 있더라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윤 후보도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라고 했고 또 온전히 부인이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결정해서 자청한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 예를 들면 효과를 반감시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동하고 있어서 그게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지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학력이나 경력 위조에 대해서 사실은 사과해야 되는 게 주 내용인데 네. 포괄적으로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좀 빠져 있고 전체 내용 중에 남편이란 말이 13번 들어갔어요. 물론 본인이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 있는 걸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국민 앞에 대국민 사과하는데 그 내용이 주를 이루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 이분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사과를 하고 계시는지 약간 의문을 가지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과의 진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뭐 두 분 해석처럼 엇갈리고 있습니다. 반응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기자회견 자리였거든요. 기자회견. 그런데 또 질의응답이 없었던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또 김은혜 의원이 또 설명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기자들하고 좀 조율 과정을 거치기도 했고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죠. 근데 제가 참모라도 김건희 씨가 처음 기자분들 앞에 나타나는 건데 거기서 여러 가지 질문에 본인의 돌발적인 발언들 또 말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 또한 또 사과를 반감시키는 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대위 차원에서의 위기 관리가 좀 작동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그냥 화끈하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기자분들 다 물어보시고 또 있는 대로 여러 가지를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려서 네. 국민적인 이해와 판단을 구하는 것도 옳은 것이었지만 거긴 너무 위험성이 커요. 그래서 곤혹스러웠지만 그리고 많은 비판이 있지만 일단은 그러한 돌발적인 변수를 만들지 않은 것 자체가 국민의힘 선대위원회의 판단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 후보가 정치 입문한 이후 김건희 씨가 이렇게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선대위 차원에서 위기 관리라고 하셨나요? 뭐 위험성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 이를테면 뭐 주가 조작 관련한 것들을 포함해서 조금 더 말끔하게 해소를 할 수도 있었던 기회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제 본인이 사과를 하려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의혹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사과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고 네. 장 교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본인이 해명하다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제기돼 있는 상황이고 오늘 또 어느 언론사에서 석사 논문 가지고 또 표절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네. 물론 뭐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제 한 번의 기자회견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제 본인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하고 포괄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그 위에 선대위 관계자가 7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나머지 사안은 인정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말끔하게 해소가 안 된 상태고요. 오늘 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또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게 되면 어제 했던 기자회견의 효과가 상당히 반감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사과는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실 거예요. 대선 후보와 대선 후보 가족이 도덕적으로 완벽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네. 국민들이 원하는 건요. 그러한 잘못이 있고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이 있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솔직히 좀 고백을 하고 신속하게 사과를 하고 반성하고 그런 모습을 원했던 것이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12일 만에 사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상당히 밀려서 한 사과가 아니야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앞으로도 더 많은 의혹이 나올 거예요.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언론사에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막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또 공격도 하고 보도도 하고 그럴 것인데 네. 그럴 때마다 그냥 미루거나 아니면은 아니다 결혼 전의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요. 네. 그냥 진정성 있게 사과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마침 김건희 씨가 사과하기 이틀 전에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뉴이저 제작진이 김 씨와 관련된 내용을 취재하고 있었는데 그 답변 속에 이 사과에 대한 고민과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거든요. 잠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그러면 뵐 수는 있는 걸까요? 나오실 계획은 있으신 거죠? 네, 계획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지금 이제 봐야 돼요. 아예 안 나오면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겠죠. 제가 지금 거의 악마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나오면 제일 좋아하시겠죠. 공적인 관심사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옛날에 제가 결혼도 전에 이거는 만약 공적인 관심사는 아닐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공직의 아내가 돼서 그런 거지. 제가 학생 시절에 그냥 너무나 나이도 그때는 어렸고. 자, 이 질문에도 들어 있습니다. 자, 언제 뵐 수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에 계획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어진 기자회견, 사과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랬냐면 김건희 씨가 남은 기간 동안 성찰을 하겠다면서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두 가지 질문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이제 김 씨가 이를테면 사과 전국인데 이후에 김건희 씨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식 활동을 할 것인가와 자, 그럼 사과를 했으면 그 지금껏 제기된 의혹은 어떻게 되는 것이라에 대한 궁금증이 많거든요. 물론 도덕적인 책임에 대한 어떤 입장의 사과로 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지라는 질문이 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고발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네. 수사의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새롭게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제 여러 가지 검증이 들어가겠죠. 언론사들이 네. 검증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결과는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일단락 하려고 했지만 사실 일단락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김건희 씨가 공식 행보에 나설 거냐 당분간은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공식 행보에 나서면 질문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자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그걸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사과에서도 그런 뜻을 일정 부분 비쳤다고 보여지는데 그 뒤에 이제 선대위 관계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공식 일정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네.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의혹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면 당분간 김건희 씨가 공식 행보에 나와서 선거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답변. 그리고 윤 후보는 뭐라 그랬냐면 공식 활동 자제 메시지를 놓고 본인이 얘기한 대로 될 거라고 말을 했고 또 그에 앞서서 기억하실 겁니다.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 영부인 용어도 없애겠다는 입장과 좀 연결해서 질문 드리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온 보도를 또 보면은 대통령령 규정을 좀 바꿔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어떠한 뭐 대통령 후보의 대통령의 부인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활동은 좀 제약을 해두겠다. 그런 식의 또 내용도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활동을 하면 여러 가지 상당히 곤혹스러운 질문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어느 장소에 이렇게 내놓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녹화 중계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월 15일이 공식적인 대선 선거운동 기간 시작이거든요. 네. 그때쯤에서 이제 어디서 어떠한 활동을 했다, 봉사활동을 했다, 급식 봉사활동을 했다, 뭐 빨래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나중에 밝혀지는 SNS상에 올린다거나 사진을 공유하는
녹화 중계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 그 본인이 언급했다시피 계획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좀 변동이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 자,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 보도 때도 그랬듯이 여야 대리전 양상으로도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떠밀리듯이 한 사과쇼다 이렇게 밝혔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충분하고 진정성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 한번 양쪽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대신에 이제 선대위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이 용서를 구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도 스스로 그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네, 방금 이수정 선대위원장 발언으로 마쳤는데 이런 대목도 있었습니다. 눈물 쏟은 대목들이 많았다라는 또 이수정 교수의 의견도 있었는데, 이 밖에도 또 안민석 의원 비롯해서 홍문표 의원까지 여야 의원들이 좀 엇갈린 평가를 내놓은 거 정리해 봤는데, 지금 보시면 심파 코미디다, 뭐 악어의 콧물이다, 진정성 있다, 진솔하다, 여러 가지 좀 반응들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당의 입장에서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일단락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번 사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더 이상 문제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느 정도 개입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눈물 쏟을 대목이 많다 이렇게 평가도 하셨고 진정성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민주당에서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과의 어떤 구체성이 떨어지고 어떤 내용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설명이 좀 부족했고, 그다음에 사과라고 하는 것이 문제에 대한 사과도 할 뿐만 아니라 차후에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 책임질지 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습니다만 남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사과의 진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의견은 뭐 각자의 각 당의 입장에서 얘기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국민들이 과연 이걸 진정한 상황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 이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말처럼 국민의 몫입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고, 저는 뭐 제 의견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사과문이 충분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솔하고 좀 구체적인 내용의 사과가 있었으면 좋아할 뻔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앞서 준비한 화면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또 다른 대선 후보인 심상정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건희 씨 사과 관련된 내용은 도배가 돼 있고 후보 뉴스는 한 줄이다. 조금 다른 결의 또 반응이 있어서 소개해드렸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윤석열 후보가 주목을 받아야 하는데, 김건희 씨의 과거에 있었던 잘못에 대한 사과가 지금 윤석열 후보의 이미지를 좀 깎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뭐 심상정 후보가 윤석열 후보 편을 든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걸 약간 비꼬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 분들이야 당연히 그냥 사과 진정성 없다, 뭐 저게 무슨 사과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는 당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수정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이 눈물 쏟아질 대목이 많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많은 다른 또 국민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좀 오버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수정 위원장 같은 경우에 정치를 별로 경험해 보지 않으셨잖아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인 현안 문제,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그런 단어가 필요한 해명 문제는 정치를 해봤던 다른 공동선대위원장한테 넘기는 게 맞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낮은 자세로 후보 부인이 잘못했다고 했으니 저희들도 드릴 말씀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민주당 인사들이 자꾸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가족을 왜 끌어들이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후보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아들이 불법 도박과 다른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했을 때 여기도 감성팔이 했어요. 제가요 아들하고 소통 많이 했는데 이번에 못했습니다. 아들 붙잡고 울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성적인 접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민주당 의원들이 비판하려면 같이 비판했어야죠. 그러니까 이건 이중잣대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때로는 말씀하신 표현대로 감성팔이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지금 방금 아들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 국민의힘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 후보를 포함해서 이번 사과 장문을 좀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그 판단으로 오히려 지금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로 역공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은 근거가 없는 상태에 지금 주장을 하고 계세요. 뭐 의혹이 생길 수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주장을 하려면 근거나 아니면 어떤 최소한의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예를 들면 해외 체육 경력이 없는 장남이 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경영학과 입진하겠다. 그런데 뭐 특별한 어떤 증거는 하나도 제기한 게 없어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만약에 증거도 없이 의혹만 제기하다 보면 나중에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의혹을 제기하려면 네. 그와 관련된 무슨 자료가 있거나 뭐 녹취록이 있거나 아니면 뭐 부정 입학했다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의혹을 무작정 제기하는 것이 과연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저는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잠시 뒤에 좀 보시겠지만 지지율이 좀 윤 후보 입장에서 하락세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좀 국면 전환용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제 최 교수님 말씀대로 물증은 좀 없어 보이고요. 네. 제가 그냥 정황 증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2012년도에 이제 고대 경영학과에 들어갔는데 네. 당시 재수생 신분으로서 세계 선도 인재 전형으로 경영학과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1차는요. 그냥 100% 서류 전형이에요. 2차는요. 70%가 서류 전형이고 30%가 면접이에요. 그 당시에 경영대학교 교수가요. 장하성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재수생이 어떻게 세계 선도 인재 전형으로 이렇게 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느냐라는 의구심을 제기한 것이고 이것은 어떤 실력이 아니라 다른 연줄로 인해서 대학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다른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은 거 아니냐. 이러한 의문을 제기한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장 교수님이 근거라고 하셨습니다만 이제 입시 과정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증거가 필요할 것 같고 민주당 얘기로 좀 대신해 보면 해명으로 앞서 그 국민의힘 의원 얘기로는 이제 삼수라고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삼수가 아닌 재수고 또 수시 특별 전형이 아니라 수시 일반 전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면서 이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당시에 이제 고려대학교 2012년도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을 보면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면접과 서류 전형으로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야당에서는 제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건희 씨 사과로 또 하나의 파고를 넘은 대선 전국, 이번엔 또 주자들 행보로 이어가 볼 텐데 일단 이재명 후보는 국가비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 이낙연 전 대표가 동석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반응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공익환수가 필요하겠다. 예를 들면 뭐 공익환수라고 하는 게 거기다 뭐 청년주택을 좀 더 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공익 기여를 하게 하면 되죠. 어떤 사업자가 그 재건축을 통해서 물량을 공급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 이익을 많이 남겼어요. 야, 그거 배가 아프다고 걷어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잘 안 됩니다. 네, 저희가 그 이재명 후보 발언을 준비했는데 좀 녹취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자, 녹취가 나온 김에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프로 TV인가요? 경제 채널에 나와서 두 후보의 어떤 경제관념을 대비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혹시 이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예, 일부러 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 발언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뭐 이렇게 재개발한 사람이 개발했는데 그 돈을 뭐 가져간다 이런 부분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대장동 이슈 터지고 나서 국민의힘이 뭐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까? 개발 이익 환수해야 된다고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업자들이 어떤 곳에 들어가서 개발을 해서 이익이 나면 일정 부분의 이익을 가져가고 너무 과도한 이익이 나면 그거는 공익이 회수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걸 계속 비판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후보는 지금 그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럼 대체 윤석열 후보는 어떤 관점으로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해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대장동 이슈 관련해서는 민간업자가 너무 많은 돈을 벌어가는 것에 대한 분노와 그다음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민간 개발업자들이 자기가 개발해서 돈을 얻는 것 자체를 왜 공익에서 환수를 하느냐라고 들리기 때문에 네. 입장이 맞지가 않아요. 그럼 본인의 입장이 뭔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3프로 TV에 나와서 하신 말씀으로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경제 관련 채널이다 보니까 경제 정책에 집중이 됐고 부동산세 관련해서도 그렇고 재건축 초과 이익 관련해서도 이견을 드러냈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모처럼 정책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었던 자리였고요. 장 교수님은 어떻게 이건 평가하십니까? 경제 채널이 아니라 주식 관련 채널이에요. 정확히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좀 불리한 채널에 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여기서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얘기를 잘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 문제는요, 세제를 하나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양도세, 보유세, 취득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런 입장이 지금 윤석열 후보의 생각인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그런데 봐보세요. 지금까지 계속 이재명 후보가 저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원칙은 뭐냐면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랑 이 정책이랑 맞지를 않아요. 방향하고 구체적인 실행 내역이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 네.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고백한 게 있죠. 아, 내가 27살 때 5억을 투자해가지고 3배를 벌었어. 그게 보니까 작전주였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르고 투자했을까요? 27살입니다. 5억이라는 돈, 92년도예요. 당시 5억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 돈을 누가 투자하라고 해가지고 그냥 투자를 합니까?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이러한 뭐 저런 전문가들과 얘기를 하면서 나의 생각과 판단을 좀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지도자답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게 아니고 지금 증권사에서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1992년인가요? 이게 아마? 네. 92년도 맞습니다. 첫 번째 주식 투자를 했는데 본인이 직접 투자한 게 아니고 증권사에 맡겨 증권사에서 운영을 하도록 했는데 그게 작전주에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이 작전주인지 알고 들어간 게 아니고 명확하게 하셔야 한다고 저는 보고 또 하나는 불로소득 환수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계속 주장했던 얘기 맞습니다. 그리고 중과유예 같은 경우에는 불로소득 환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지금 현재 이제 그 종부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팔고 싶은데도 팔지 못하는 분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드려서 주택시장 안정을 좀 이루자고 하는 목적에서 하는 것이지 네. 불로소득 환수를 아예 포기하거나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왜 그것이 1년 유예냐라는 것도 정확히 좀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과연 사실대로 말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증거를 나타내도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작전주인지 몰랐어라고 얘기하시지만 5억이라는 큰 돈을 그냥 어떻게 이렇게 맡깁니까? 이것은 뭔가 알고 한 것이 아니냐? 라는 추측과 의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두 분 얘기 듣고 그럼 이 얘기를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볼 수도 있겠군 나중에 이런 생각하실 텐데 지금 이 3프로 TV에서 파생된 신경전이 있거든요. 토론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방송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를테면 이제 토론은 필요 없다 무용론 을 제기해서 후보 간의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후보 간의 발언을 한번 정리해봤는데 이 자리에서 윤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자신이 없다고 하는데 그동안 여러 번 나가서 16번 토론회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건 결국 이제 뭐 국민의힘 경선 때도 보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토론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후보는 말싸움으로 침투하면서 토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렇게 좀 맞서고 있거든요. 토론회는 많이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윤석열 후보가 토론회를 좀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본인의 이미지에도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자신감이 없다고 하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혹시나 밀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무슨 정책을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토론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토론에 와서 얘기해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지금 장 교수나 나나 서로 이제 의견이 다른데 장 교수도 말하는 거 뭐 A라는 말, B라는 말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 제가 또 반론도 제기하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토론에 충분히 그건 검증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걸 이유로 돼서 토론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토론에는 국민들한테 두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비교할 수 있고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의혹이라든지 의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답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지 않겠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토론회는 많이 할수록 좋고 가능한 한 윤석열 후보도 토론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본인한테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토론만 하면 싸움만 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래도 토론해야죠. 그러니까 최 교수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자꾸 저렇게 안 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뭔가 분리해서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공격을 당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70일 남겨놓고 토론을 이전에 대선 때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하는 3번의 토론회 말고 좀 다른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그런 토론회에 협상을 해서 좀 날짜를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이 두 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것이 다르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비전과 정책을 누가 갖고 있느냐 판단해 봐야죠. 그러니까 자꾸 피하는 듯한 이런 식의 모습 보이는 것은 선거 전략상도 옳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의 순서가 조금 뒤바뀌는 바람에 혼선이 생긴 점 양해 말씀드리고 다시 앞서 이재명 후보 얘기로 돌아와서 이낙연 전 대표가 함께 동석한 자리를 설명하다가 다음 얘기로 건너뛰었거든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이재명 후보 얘기를 대신해드리면 자, 이낙연 전 대표가 함께 하니까 그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자리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진보 진영, 범진보 진영을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경선을 치열하게 다투다 보니까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졌고 네.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돕는 모습을 보이질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이제 비전위원회를 함께 위원장을 맡으면서 또 이제 이낙연 캠프에서 함께 일했던 분들도 함께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이거는 외형적으로 보여줄 때도 도움이 되고 또 곧 이제 광주를 시작해서 비전위원회가 전국을 돌면서 또 토론회도 하고 그다음에 모임도 갖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돕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민주 진영에 좀 흩어져 있던 모습들이 결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많다. 지금까지 갈등의 요소인 것처럼 보여졌던 부분들이 통합이나 하나로 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제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도 상당히 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낙연 전 대표와의 거리는 다소 좁혀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청와대,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는 좀 거리두기, 선긋기에 나서는 발언을 같은 자리에서 또 했거든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나온 건데 이 부분과 포함해서 어떻게 좀 그렇죠. 문 대통령이 청렴하게 행정한다는 거 국민이 인정을 하지만 몇 개의 사건들 때문에 국민이 공정성에 약간 의문을 갖는다. 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었느냐라는 의구심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하는 모습은 야당 측으로서는 상당히 부러운 일일 거예요. 경선에서 같이 경쟁했던 분들이 저렇게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함께 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선에 여러 가지 역할을 같이 하겠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은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홍준표 후보라든지 유승민 후보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부러운 건데 저는 하나 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거든요. 네. 자기네들 표현끼리 모여가지고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것 자체가 그건 좀 웃기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외부의 인사라든지 아니면 좀 반대편의 상징적인 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모여야 국민통합을 이루려는 위원회를 구성했구나라고 할 텐데 지금 민주당의 대선 후보 1등, 2등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국민통합을 이룬다고 하면 저것이 과연 상징적으로도 무슨 현실적인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을 꼭 영입을 하시는 게 저 통합위원회의 올바른 활동 방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앞서 장 교수님께서 국민의힘이 아마 좀 부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윤 후보 측은 아무래도 부인 논란을 넘겼다는 판단에서인지 정책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선대위 문제로 내부 갈등 와중이기도 하죠. 윤 후보가 선대위 회의에서 한 발언도 또 별도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발언했는지 자, 제3자적 평론가가 돼선 곤란하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 밑에 이준석 대표 얼굴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 그리고 나서 바로 본인의 SNS에 당 대표가 당을 위해 하는 제언을 평론 취급했다. 이 말은 저 글을 올릴 당시만 해도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본인을 겨냥해서 한 얘기다. 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런 글을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저 말은 누가 봐도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말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가장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당의 쓴소리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잖아요. 지금 현재 네. 방송에 나와서. 그렇다고 하면 평론가, 이런 논평가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이준석 대표한테 상당히 불쾌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아마 바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또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면 약간 결이 달라졌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본인을 겨냥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화해 제스처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지고 있는데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좀 경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본인 간의 갈등이 적극 부각되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을 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점이 본인한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대선의 결과는 어쨌든 물론 후보가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대표도 책임이 자유롭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럼 만약에 본인이 각을 세워서 대선에서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그 책임이 본인한테도 오고 본인의 정치 인생에 상당히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은 건전한 비판을 한 것이지 선거 자체에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부분들을 표현하기 위한 방식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나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발언을 좀 자제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위기예요. 지금 후보는 각종 좀 실수와 실언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대표는 지금 밖으로 돌고 있고요. 선대위는 뭘 하는지 모르겠고요. 후보 부인의 리스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선대위 체제 자체를 어떻게 좀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면요. 네. 현재 지지율이 좀 하락하거나 정체인 상황을 맥을 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상황을 좀 알아봤더니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윤석열 후보 이 세 분이 직간접적으로 소통을 지금 하고 있고 대략 선대위 체제를 좀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 교수님이 자체 이제 네, 이를테면 취재하신 결과. 예. 예. 그래서 대략 목요일 날 최고위원회가 열려 있는데 네. 그때쯤에서 선대위 좀 개편안에 대해서 좀 상정이 되고 이번 뭐 주말을 기해서는 새롭게 꾸려진 선대위로 대선을 좀 치르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 얼굴 나가고 있는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조금 축소하고 이를테면 슬림화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쪽으로 흘러갈까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예상입니다만은. 네, 예상입니다만은 뭐 6개의 총괄 선대 본부장 체제로 가는 것은 이건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좀 정리를 해서 좀 김종인 위원장 직할 체제를 좀 강화하고 좀 스마트하고 발빠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체제를 좀 바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그 전달해 주신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물밑 취재라는 건 국민의힘 관계자를 통한 윤핵관인가요? 아닙니다. 한번 목요일 날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회의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부분과 또 목요일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지지율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이 결과 두 가지 결과가 있는데 물리적으로 김건희 씨 사과 관련한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자, 리얼미터 결과를 먼저 보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1.7%포인트가 올랐고 윤 후보는 4%포인트가 하락했거든요. 뭐 일단 떠오르는 변수로 본다면 일단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있었을 것이고 또 윤석열 후보의 어느 본인 발언 실언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어떤 영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네,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표 리스크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적극적으로 선대에 참여를 안 하고 선대에서 나온 상태에서 당의 쓴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들이 갈등 요소로 부각이 되면서 국민들이 좀 실망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본인 실언도 물론 영향을 미쳤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실언들을 했는데 가서 말씀하실 때마다 실언이 하나씩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자질 문제에 대해 상당히 의문을 갖는 부분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 의혹 관련된 부분이 계속 작동하고 있었다. 그래서 낙폭이 이제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4% 정도의 낙폭이 생긴 거고 이재명 후보가 약간 올랐는데 뭐 지지율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다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하락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결국 윤석열 후보 본인 그리고 부인 그리고 이준석 대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저런 경우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다른 조사 결과 같은 경우는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한국사회연구소 결과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가 최근의 지지율 추이에 대해서 본인은 골든 크로스라기보다는 데드 크로스라고 판단된다면서
지지하면서 그러니까 상대 후보 진영의 여론 지지가 떨어지면서 생긴 현상이다라고 자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관된 지금 흐름은 네.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부 내역으로 좀 더 살펴보면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 60대 이상이 강력한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이었는데 네. 60대 이상에서 지금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고요. 20대에서는 한 10% 이상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기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붙었거나 역전을 당했어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지지 성격상으로 봐도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론이냐, 정권 재창출론이냐라고 봤을 때 정권 교체론이 지금 50% 이하로 계속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론이? 네. 그렇다면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유일하게 기대고 있는 구도 자체가 지금 허물어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도가 허물어질 때 후보의 개인적인 뛰어난 역량으로 그걸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윤석열 후보가 개인적인 실언과 실수로 지금 구도 자체를 깨버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 조사에서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것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한 폭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4.6에서 7.3%로 올라갔는데 네. 만약 10% 정도 이상 두 자리 숫자 지지율이 나오게 되면은 이번 대선에 가장 큰 변수가 새롭게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로서는 다행인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저렇게 본인의 지지율이 계속 지금 3주째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이재명 후보로 넘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안철수 후보라는 댐이 지켜주고 있다. 저 댐과 무응답층으로 가는 것이 지금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땐 윤석열 후보가 개인적인 실수를 하지 않고 선대위를 좀 제대로 구축을 하면 다시 반등 모멘텀을 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안철수란 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안철수 후보는 어쨌든 이제 보수 진영의 후보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서 빠진 부분이 그로 갈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가정을 해보면 네. 이제 그러면 단일화가 점점 어려워져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높아지면요. 단일화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배수의 진을 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쨌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면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단일화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연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 단일화 이슈가 도리어 또 지지율을 깎아내릴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갈등 요소, 서로가 서로에게 뭐 이익을 더 많이 챙기려고 하는 부분들에는 모습이 부각이 되다 보면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떤 반응을 가져오느냐에 따라 달려 있고 뭐 장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의 실언이 계속되면요,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네. 더 어려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S-OI 조사 결과 한 두어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지지 후보 교체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자, 이 조사 같은 경우도 지금 추이가 눈에 띄거든요. 보시면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후보들이 계속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비호감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했다가도 내가 양심상 이거 지지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도저히 지지하지 못하겠어. 그런 심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간에서는 이런 후보들 좀 다 바꾸고 새롭게 좀 후보들을 꾸렸으면 좋겠다. 막 그런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후보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24.7%의 분들이 내가 후보 바꿀 수 있다라고 대답하신 것은 앞으로 후보들이 개인적인 실수를 하게 되면은요, 결정적으로 이번에 대선에서 이 분들 때문에라도 당선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다 본인들 실수하면 안 돼요. 실수하지 말고 네. 대한민국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대로 내보여야 된다. 그래야 이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보시다시피 지금 한 달 전만 해도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81%나 됐고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은 16.2%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도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정권 심판은 현 정부에 실망한 사람들이 어쨌든 누가 나오든 정권 심판을 위해서 이 사람을 찍어야 되겠다. 뭐 예컨대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이게 아니구나. 이제는 사람을 좀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장 교수가 지적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후보가 갖고 있는 자질 문제가 더 많이 거론될 수 있는, 즉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냥 단순히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 이 두 가지만으로 선거가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후보들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느냐를 국민들이 판단하겠다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단순히 이게 뭐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 두 가지 그 양쪽의 어떤 극단으로 해서 모든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각각 1분 드리면 자 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관련한 조사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면에 대해서 찬성이 더 많이 나왔거든요. 보수 측에서는 잘했다라는 찬성률이 높은 것이고 진보 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하셨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거를 따라주자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양 후보께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이재명 후보는 상대가 윤석열 후보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윤석열 후보는 상대가 이재명 후보라서 다행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상대방의 실수에 의해서 이번 대선이 결정된다는 것 자체는 국민들에게 대단히 정말 안타깝고 불쾌한 그런 상황들일 거예요. 바람직스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 거울 보고 정치하는 자신의 정책과 자질과 능력으로 국민들께 평가를 받아야지 상대방의 실수를 통해서 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 찬성과 반대는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물론 국정농단이라는 하는 이 국민적 어떤 실망감 때문에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이고 진보 진영에서 반대가 좀 높은 건 분명히 맞습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통합 그리고 이제 건강의 악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수감됐던 전직 대통령이 이제 가장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동정론을 좀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찬성 의견이 높은 걸로 보여지고 뭐 이제 장 교수도 그런 얘기 하셨으니까 저도 한마디 덧붙이자면 정말 자질과 능력을 통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대선에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는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국가가 어떻게 갈 거냐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우리 국민들이 그 대통령 후보들이 갖고 있는 자질과 능력 그리고 그분들이 전달하는 비전 이런 부분들을 잘 평가하셔서 좋은 선택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씨 사과에 대한 부분은 양 후보 모두 온전히 국민이 판단할 몫이라고 했거든요. 혹시라도 국민 판단,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또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 이후 한 달 만에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4%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염성이 높은 대신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강한 전파력은 의료 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가 집계한 최근 7일간의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25만 5천여 명입니다. 하루 평균 75만여 명이 추가로 감염된 것이고 직전 한 주보다는 16%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연구진이 오미크론 변이의 존재를 처음 국제사회에 보고한 지난달 24일 이전 한 주간의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55만 8천여 명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한 달 만에 신규 감염 건수가 34% 넘게 늘어난 셈입니다. 이처럼 오미크론이 보고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늘고 있지만 신규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월드오미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 주간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4만 1천여 명으로 하루 평균 약 5,9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주보다는 13%가 줄어든 수이고 오미크론 등장 전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7,300여 명이 사망했던 것과 비교해선 18% 넘게 감소했습니다. 이런 수치를 바탕으로 영국 일간 가디언은 코로나19가 결국 감기 수준으로 약해져 존재감을 잃을 것이라는 과학계의 일부 기대 섞인 전망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과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Even though a smaller proportion might get severe disease or go into hospital, that could still result in many cases, and of course that could give pressure on the health service. 오미크론의 감염력이 전례 없이 강하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대응하려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오미크론에 감염되거나 감염자와 접촉해 격리된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늘면서 전 세계적 항공대란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탄절 연휴 직후인 지난 26일 미국에서 취소된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편은 1,300여 편에 달해 성탄절 당일에 990여 편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영국도 성탄 전날인 24일부터 지금까지 8천여 편의 운항이 취소됐고 앞으로 이틀간 2천여 편의 운항 취소가 이미 확정됐습니다. 중국에서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자 정부가 대도시인 시안을 완전 봉쇄했습니다. 시민들의 집밖 외출도 전면 금지돼 시안은 사실상 제2의 우한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인구 1,300만 명의 대도시 시안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요금소가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당국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안시 전체를 봉쇄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고속도로 진출입로에는 대형 화물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식료품을 비롯한 생필품을 실은 차량들이지만 기사의 음성이 확인돼야 진입이 가능합니다. 民生防疫物资的这种供给车辆，要按照特定原则定点进、定点出。 시안을 오가는 열차와 항공기도 모두 멈췄습니다.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의 봉쇄는 우한과 스좌장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시안시 당국은 주민들의 집 밖 외출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实行封闭式管理，每户家庭每2天由1人外出采购生活物资。 이번 월요일부터는 이틀에 한 번 허용되던 외출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하루 확진자 수가 150명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시안 곳곳에 임시 핵산 검사소가 설치됐고 네 번째 전주민 핵산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동계올림픽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베이징은 외지로 나가지 말라고 재차 권고했습니다. 가족 모임은 10명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방역 조치를 계속 강화하면서 새해에는 이 춘제 명절 기간 동안 귀성객의 이동 자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우리 동해에 인접한 일본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하루 동안 2m가 넘게 쌓인 지역도 있었습니다. 일본 이경화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로 위에 차량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전날부터 밤새 이어진 눈으로 옴싹달싹 못하게 된 겁니다. 일본 시가현 히코네시에 하루 동안 내린 눈은 70cm를 넘었습니다. 평균 적설량 2cm 정도인 지역에 35배 넘는 눈이 쏟아져 사상 최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인근 지역 열차 승강장에는 어린아이 키만큼 눈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それよりも今目の前に積もっている雪を少しでもどかすことがこんなに雪が積もってるってびっくりしました. 동해에 면한 일본 서쪽을 중심으로 동북 지역까지 이어진 폭설. 아오모리 일부 지역은 올겨울 처음으로 적설량 2m를 넘었습니다. 강력한 한파와 함께 쏟아진 큰 눈으로 항공기 결항이 잇따랐고 신칸센도 제속도를 못 내 늦어졌습니다. 물류에도 차질이 이어졌습니다. 今日はですね、もう朝から動いてないので、あと時間ずらしてもいい車はもう昼からにしました. 연말연시 이동이 많을 때 큰 눈이 내리자 일본 정부는 사고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降雪量が増える見込みであり、引き続き厳重な警戒注意が必要であります. 기상청은 이번 눈이 하루 더 이어져 지역에 따라 최고 80cm까지 더 쌓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남아공 인권운동의 상징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투투 명예 대주교가 향년 9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영국 여왕과 미국 전 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애도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남아공 흑백 차별 투쟁에 일생을 바친 데스몬드 투투 명예 대주교가 향년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랜 전립선 암 투병 끝에 눈을 감았습니다. He continued his work as a tireless campaigner for the rights of the oppressed.
He was frank and forthright, speaking truth to power. 젊은 시절 교사의 길을 걷던 투투 대주교는 흑인 아이들에게 열악했던 교육 환경에 분노해 성직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살에 성공회 성직자가 됐고 1986년 대주교에 임명됐습니다. 남아공 흑백 차별 정책 아파르테이트가 종식될 때까지 투쟁에 헌신했고 이 공로로 1984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노년에도 부정부패와 소수자 혐오 등에 맞서 싸우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꿨습니다. I think that it's made a massive difference. Politically, religiously, spiritually, it changed a lot in our country.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많은 이에게 멘토이자 친구, 도덕의 잣대였다고 추모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애도 성명을 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지칠 줄 모르는 인권 옹호자인 그와 만났을 때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모습을 기억한다며 고인을 기렸습니다. 이 밖에 교황과 유엔 사무총장,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비롯해 각계에서 애도 물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에 결연히 맞서며 화해와 용서의 힘을 보여준 투투 대주교는 남아공 국가의 양심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서방과 대립 중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거듭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방 측이 러시아의 안보 보장을 거부하면 군사적으로 다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대해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안보 보장 협상이 실패하면 다양한 군사적 기술적 조치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우선은 다음 달 협상에 무게를 뒀습니다. 미국과 나토와의 협상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외교적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원인이라면서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푸틴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이에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열린 연례 기자회견에서는 나토가 더 이상 동진하지 않겠다는 1990년대의 구두 약속을 어기고 5차례나 확장했다면서 서방 측을 격하게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등 옛소련 국가들의 추가적 나토 가입 금지와 우크라이나와 인접 지역에 대한 나토의 무기 배치 금지 등을 규정한 안보 보장 문서 서명을 미국과 나토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최근 메가박스 영화관에서 정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경기 성남시에 있는 메가박스 분당점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영화 상영이 중단돼 환불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앞서 그제와 어제도 서울 메가박스 목돈점에서 비슷한 정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메가박스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탄절과 함께 찾아온 매서운 한파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중부지방에서는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았는데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 높아지며 추위가 한결 덜하겠고 한낮에는 4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8도가량 높아 바깥 활동하기 수월해지겠습니다. 내일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겠지만 오전까지 경기 동부와 영서, 충청도를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영남 지역은 대기가 더욱 메마르겠습니다. 또 오전과 밤 한때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높겠지만 경기와 강원, 충북과 경북 북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영하 6도, 춘천 영하 11도, 대전 영하 5도, 대구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6도, 광주 8도, 부산 9도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부터 다시 추워지면서 영하 10도 안팎의 세미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